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박광원, 윤영찬 등 친문 비명계가 또 한 번 대거 탈락했습니다. 공천 배제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가짜라며 탈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병실을 합치고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병원들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취소되고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4년 만의 재대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에서 박광원, 윤영찬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잦아드는가 싶던 공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탈당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20곳에서 진행됐던 민주당 추가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객 공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서울 은평 을에선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박광원 의원도 친명계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김우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정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공개 반발했던 의원들도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도전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김한정 의원 역시 비례 김병주 의원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해숙, 정춘숙, 이용빈 그리고 친명계 김의겸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해 현역 의원 8명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친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복귀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부평을에서 공천 배제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결국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선 승리보단 반대 세력 제거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가짜라며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 모임인 민주연대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컷오프로 탈당이 예상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로 공천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가는 듯했지만 경선에서 비명계가 대거 탈락하면서 계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아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걸 두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강에 빠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작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형아 변호사를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서갑에 공천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컷오프된 이 지역 현역 홍석준 의원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당 공관위는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점수차가 컸지만 너무 빨리 발표하면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어 늦춘 거라며 시스템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까지 대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상황. 당 일각에선 친박 인사에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이제 큰 목표를 향해서 서울 강남과 영남권에 적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놓고도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가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서울 강남병 현역 유경준 의원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러서 공천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연일 강조하지만 친박 끌어안기를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꾀하는 여당 지도부는 내심 이번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개혁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현역인 홍석준 의원 대신 대구 달서갑 단수 공천을 받은 걸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공천을 줬다가 경선을 시키는 상황을 봤을 때 호떡 공천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결과를 낼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응천 최고위원도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나눈 대화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조국의 강으로 아예 풍덩 빠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젊은 세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가운데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겁니다. 조사에 앞서 주 위원장은 언론 앞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은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인 포기라 의협 차원에서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애들도 아니고. 또 의제 증언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운동이라면서 정당성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편하게 임하고 있고 조사관들이 예의를 갖춰 진행 중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다른 전현직 집행부 4명도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완규 전 의협회장은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고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을 도와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이어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들도 조만간 고발한다는 방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차에 들어서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병실을 합치고 줄어든 수입에 맞춰 인건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남아있던 전임의도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차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환자를 보기를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내 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의사가 그거 할 도리. 병원 속 사정도 정상은 아닙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신규 입원이 크게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들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의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고, 충북대병원은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며 줄어든 의료 인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중 일부는 줄어든 환자 수에 따라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급휴가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휴가까지 지금 권하고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결사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비상 진료 대책 브리핑을 갖고 시설 점검을 하며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산재병원에선 비상 진료 체계에 따라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연장 진료와 토요일 진료 등 외래 진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치로 크게 오르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에 434억 원을 투입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또 수입 과일의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과일 가격 폭등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 이상 저온과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엔 고온으로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사과값이 71% 급등하자 대체제인 귤 가격이 78%, 대 가격도 60% 이상 올랐고 설 연휴로 수요까지 늘었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대추와 대파 등 신선 채소 가격까지 꿈틀대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과일과 채소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 단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당초 15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지원에도 다음 달까지 23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30% 이상 오른 과일과 채소의 경우 최대 40% 할인에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공급도 늘립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렌지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만다린과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의 관세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두유와 소맥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필요성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비상수급 안정대책반을 가동해 물가 불안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물가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상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의 상승을 불렀던 국제곡물가는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간식 꽈배기.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잡지만 사장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가격을 안 올렸는데 껑충 뛴 밀가루와 콩기름값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한 20% 오르고요. 내릴 때는 한 5% 정도 내렸어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밀가루 원재료인 소맥과 대두유 수입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4분기에 2022년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의 경우 2022년 4분기 원재료 값이 정점을 찍은 뒤 1년 만에 31%나 떨어졌지만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은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식용유의 경우는 원재료 값이 34% 떨어질 동안 소비자 가격은 4%도 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도 올해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상태라며 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측은 몇 달 전에 산 국제 곡물 가격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있는 데다 국제 곡물가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데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가격 인하 압박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국 금지 조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문제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앞서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 전 장관뿐 아니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포함됐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 하자 이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음에도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전 장관이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지 등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이미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팀도 부임 전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에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례를 모두 분석하며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노총 산하노조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회사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사실상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의혹의 개연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황 대표 등 SPC 사측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와해 공작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어용노조를 내세워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했고 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선 금속노조 등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균형을 위해 인정돼야 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를 벌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 업체에 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유시영 전 대표와 이모 전 부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 측이 공작을 위해 만든 어용노조는 노동 3권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노조와에 관련 판례 법리를 모두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황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확인한 뒤 허 회장 소환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재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으로 MBC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조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돼 재판을 받던 총책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현지에서 검거된 후에도 현지 사법체계를 악용해 국내 송환을 2년이나 피했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주택에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칩니다. 주택을 수색한 특공대는 주택 밖 수풀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현지 조직원에게 이사와 팀장 등 여러 직책을 맡기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만 200여 명, 2년 동안 입금받은 돈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된 뒤에도 우리나라로 곧바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사건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경찰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은 현지 당국을 설득한 끝에 검거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시 21분에 본인 체크영장 집행할 겁니다. 맞으시죠? 검찰은 김 씨가 40억여 원을 불법 수익으로 챙기고 14억 원은 친척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까지 조사해 지난해 9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석 심사에서 김 씨 측은 총책이 아닌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여러 계좌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면 1조 3천억 원 역시 과장된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돼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검거 뒤에도 국내 송환을 방해한 점 등을 들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 여부와 함께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괴한 2명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나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남성 2명이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30초 만에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오토바이 한 대를 함께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어제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여월동 아파트 앞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야외 택배 상하차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과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사무실 컨테이너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시설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 두 사람의 약점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표 초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은 대부분 주에서 90% 안팎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도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대의원 절반 확보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 내내 바이든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ing to our country. 슈퍼 화요일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약점도 노출됐습니다. 버몬트주에서는 긴 접전 끝에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를 가져가며 중도층이 강한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미네소타 등지에서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찍은 투표용지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war in Gaza and the genocide that Israel is committing is unacceptable, and Joe Biden has not done enough. 그럼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달 안에 대의원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져 이제 미국 대선은 사실상의 본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겨뤘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 화요일 다음 날인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그동안 지지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경선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경선 중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걸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당의 지지를 얻는 건 트럼프에게 달려있다며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을 넘는 득표를 할지는 이제 트럼프의 몫이라며 그러기를 바란다고만 언급했습니다. 200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뒤 선거 자금을 기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해명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슈퍼팩이나 다른 정치 목적의 기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강병원, 김한정,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중앙당사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20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대표적인 원외 친명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현역인 비명계 강병원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또 현역 평가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던 비명계 윤영찬, 김한정 의원은 각각 경기 성남중원과 남양주을에서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김병주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역시 하위 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은 전북 군산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지만 탈락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광원 의원과 전해숙, 정춘숙, 이용빈 의원까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현역 의원 8명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고 이번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에서도 막판에 텃밭에서 현역 의원이 다수 컷오프되면서 불만이 새어나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홍석준 의원 지역구 대구 달서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홍석준 의원의 반발이 컸는데 정영환 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2등 후보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무적 판단을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시스템 공천대로 그대로 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토의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월 7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보류 지역구 9곳에 대한 심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경기 하남을과 부산 북구을을 포함해서 경기 지역 5개 지역구와 여수을 등 전남 지역 2곳이 그 대상입니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은 4차 경선 여론조사도 진행되는데요.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이영전 장관까지 3자 경선을 치르게 되는 서울 중성동을을 포함해서 20개 지역구가 그 대상입니다. 공관위는 모레인 토요일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찾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경기 양평군을 찾아 최재관 후보 지지 방문을 한 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정권 심판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구를 방문해서 적극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인데요. 최근 당내 공천 논란으로 침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개혁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녀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 선관위 전 관리과장인 한모 씨의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송 전 차장과 한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행동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해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새 국무회의와 중대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해 의료진 투입과 환자들의 병원 이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필수 의료 보상 방안도 논의했는데 고난도 수술이나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00명을 넘어선 대학들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 대해선 교육 현장에서도 증원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의료계 반발엔 해외 사례와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정원 등 각종 통계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방안 설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교수와 같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수술 지원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지만 별도 면허가 없어 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 만큼 현행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읍소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저녁 8시쯤 조사를 마친 주 위원장은 경찰에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면서 경찰과 다음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인 포기라 의협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는 선배들이 말하는 걸 따르지 않는데 후배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하거나 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은 모레에는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을, 12일에는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이제 관심은 배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원 배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요인이 주로 고려될지 김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의대생 증원 규모는 3,401명. 정부가 예고한 2,000명보다 1.7배나 많은 신청이라 희망 수요 가운데 1,400명은 쳐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계 관계자들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배정에 나섭니다. 정부는 차분히 검토하되 이미 지난해 현장 점검을 마쳤고 이번에도 의대 운영 계획을 받은 만큼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큰 원칙 하에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쭉 이루어지고 또 적절하게 의료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교 당국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 최우선 순위는 비수도권 미니의대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대 교수 1인당 8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미니의대는 교수 1인당 학생이 2-3명에 불과해 교육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은 비수도권 미니의대들은 정원을 최대 5배까지 늘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대들 역시 몇 년 내 관내 대학병원 분원들이 신설돼 병상 6,600여 개가 늘어난다며 전공의를 교육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배분 우선 요건에서 벗어난 서울조차 8개 대학이 365명을 요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벌써 미니의대와 수도권 의대, 지방의대 등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증원 배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치명자 의사수라든지 인력을 배출하는 인원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적절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대학을 봤을 때는 효율화를 하려면 크게 하는 게 맞는데 과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정부는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별 증원 인원은 늦어도 다음 달 중하순행 결정돼 5월 말까지 발표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의대 증원 일정이 계획대로 굴러가면서 마지막 변수는 사실상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공개한 2023년 보험 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 늘어난 1조 1,16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가 5,476억 원 규모로 적발되면서 전년보다 16.4% 급증했고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9.1%로 장기 보험을 넘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는 서울 12개 동의 주민 500여 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모아타운은 투기 세력과 빌라 거주자들만 배불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호별로 거주자가 달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주들은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임대소득이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이 있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전체 분양 면적은 58제곱미터이고요. 기둥의 면적 2개는 8.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하신 분의 그 손해율을 보니까 거진 17에서 18%가 나온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상가를 보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는 상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었었고요. 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큰 기둥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이용에 제약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금을 들여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분양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구룡 외교를 멈추고 이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은 어제 서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관련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하면서 불법 행위와 인권 유린의 책임도 대신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일본을 미래 협력 파트너라고 칭송했지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며 굴욕적인 외교를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근절을 위해서 모든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의회와 군의회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 전국 243곳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남 양산시 의회 의원이 직원을 1년 넘게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몸을 만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파주시 의원이 시장과 함께 수질 정화 시간에 몰래 황제 수영을 즐기다 망신을 샀습니다. 지방의회의 이런 각종 비리는 점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 92개 시도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보다 12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역 주민이나 함께 일을 하는 공직자, 전문가 등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66.5점으로 더 낮습니다. 갑질과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외유성 출장, 이해 충돌이 심각하다고 꼽았습니다. 직접 부패를 겪었다는 답도 15%가 넘었는데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많게는 37배가 높았습니다. 권익위가 지방의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군의회와 구의회까지 모조리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의회만 조사했지만 전국 243곳 모든 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실태, 청년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회 관련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거쳐 부패 실태 점수에 반영하고 부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행 실태도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연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4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배터리는 올해 18개 나라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배터리 원재료부터 재활용 기술까지 배터리 산업 전체의 가치 사슬별 신제품과 기술들이 모두 소개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4대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청년 정책 분야 업무 보고회를 열고 2,500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 청년 주택 지원과 또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비와 눈은 점차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도 시작되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되겠고요. 강원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대전 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눈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